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아미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대한민국 만만세. 자, 박수로 문 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청객이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양천에서 나상희 아미고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멀리 창원 진해에서 김영선 아미고님 어서 오세요. 우리 김영선 의원이 당대표 지낸 사람인 줄 알지? 그럼요. 네, 네. 당대표님이 오셨어?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함께 오셨어요. 기획사 대표입니다. 명태균님 오셨습니다. 아니, 우리 오늘 초대 손님이 신상진 의원이구나. 예, 예. 전 의원이지만 전자는 이제 발음이 어려우니까 빼는 거예요. 예. 예, 신상진 의원이 온다 그러니까 김영선 대표가 오셨네. 아, 예. 저도 늘 마음속으로 예. 예, 언젠가는 한번 좀 대화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예. 저보다 나이는 많으시니까 예, 그런 분이시죠. 예. 오늘도 술은 우리 경기태 아미고님께서 협찬해 주셨어요. 야. 청주에서 생산되는 특산 세종약주입니다. 예, 경기태님 고맙습니다. 근데 어때? 술 어때? 송국자. 술이 깔끔하면서 네. 예, 약간 단맛도 나는 게 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술적으로 상당한 전문성이 느껴지잖아요. 아니, 안 느껴지는데요? 아니, 그냥 이거 먹으면 취하냐, 안 취하냐? 그냥 그거로 딱 기준을 해야 되는데. 어떠냐, 술이? 저 지금 딱 한 잔 먹으니까 이거 한 5잔 먹으면 가겠는데, 이거. 혀가 꼬이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야, 너 벌써 꼬인 것 같다. 야, 근데, 우리 송국장 언론인이니까, 우리 백신 언제쯤 맞는데? 제가 보기엔 올해 안에는 맞기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뭔 소리요? 11월까지 집단 면역 한다고 문재인이가 큰 소리 쳤는데, 그건 그거 사기요? 오늘 신 의원님이 오시면 아마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네. 보기엔 지금 삐걱삐걱 하는 게 올해 안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내년에 대선 전에는 맞아야 할 텐데 그게 되겠느냐. 그래? 아니 다른 나라 그 뉴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저 정도도 여름이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같으면이 왜 나이 말씀을 나이가 나이. 나이가 좀 있다.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아이고 근데 저기 뭐야. 너가 50 중반이던가? 예. 고맙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거 나이 순으로 맞는 거냐? 아니 마음 순으로 맞을 것 같아요. 다 마음이 늙었다 이래야지 빨리 맞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여름이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저 다른 나라는 어디 뭐 도서관 가도 맞게 해주고 뭐 저기 그냥 잠깐 들어온 여행객도 맞겠다고 하면 맞게 해주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맞기 싫고 파이자 맞겠다 그러면은 또 골라서도 맞게 해주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이게 어디, 외신이 거짓말인가? 어디 마트에서도 가면은 맞고 그러나 보던데요? 왜? 예, 지금 구글이 답변하기를 쓸데없는 얘기 발음이 잘 안 달린다고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해요. 일단 끄겠습니다. 구글 AI가 박사님 발음이 좀 이상하다고. 야, 네 발음이겠지. 하여튼 우리가 지금 완전 백신 후진국이 돼버렸어. 네. 그런데 그 이제 시중에서 이게 저 일부러 늦추는 것 아니냐. 응? 11월 달에 집단 면역 하겠다고 큰 소리 쳤을 때는 나름 근거가 있었을 텐데 자꾸 늦어지는 게 뭔가 대선 직전에 집단 면역을 완성시키려고. 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집단 면역이 됐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말한 대로 위로금도 뿌릴 거 아니에요. 예. 집단 면역 되면 위로금 뿌리겠다 그랬거든. 그 대선 직전에 집단 면역도 하고 K 방역의 승리다 그러고 돈도 주고 그러면서 대선을 한 번 더 이 코로나로 말아먹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니 그래가지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20년 가겠다는 거잖아요, 정권. 그렇지. 예. 야, 신의 한 수인데요. 신의 한 수야. 저는 그냥 거의 홈런 먹을 것 같은데. 신의 한 수야. 믿을 것은 지금 코로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야,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아니 이거 이제 의혹을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거지.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걸 이제 강하게 주장하면 또 저 문재인이가 저 고소할지 몰라. 모욕당했다고. 자, 하여튼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근데 박사님, 이제는 그만 고소당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좌파한테서. 너나. 계속 그런 얘기해서 자꾸 고소당하면 일도 자꾸. 아니 집사람이 좀 그만 좀 나가라니까. 박사님 이제는 좀 누구 모욕하지 마시고 문재인 저기도 좀 이렇게 띄워줄 때는 신의 한 수라고 좀 박수도 쳐주고. 아니 솔직히 뭐 고소당하면 뭐 내가 고생하냐? 아니 변호사들이 고생하지. 고소국 TV를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겠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의사들이 많잖아. 10만 명이야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의사들의 의견이 거의 개무시당했다고 봐야 되거든. 이 재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대한의사협회가 7차례나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했거든. 중국에서 오는 거 차단해라. 응? 그렇죠. 그거 다 무시당했단 말이야. 그렇죠. 1년 반쯤 됐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그 코로나 짤을 임명할 때도 의사들이 무시당한 거지. 이 김호라이라는 사람은 감염병하고 관계없대. 그런 사람을 청와대의 방역 책임자라고 임명을 했으니 진짜 의사들 완전히 개무시당한 거거든. 그분은 그 통역당하고 관계되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가 관계된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아버님이 그렇지. 기세춘인가 누군가 뭐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 신상진 의원은 원래 의사잖아. 그냥 대충 예방의학하고 이런 거 아니고 진짜 환자 고친 의사요. 저는 알기로는 투쟁과 이론을 겸비하는 의사, 손에 꼽는 의사라고 알던데. 겸비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 아니 예전에 저는 기억에 그분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투쟁할 때 그 모습 보고 야 저런 분이 아니 의사라면 편히 먹고 살 텐데 뭔 투쟁을 저렇게 하지. 근데 그분이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투쟁과 이론을 겸비한. 알았어. 자, 우리 신상진 의원을 모시기 전에 한잔 하자 우리끼리. 오늘 안주로 또 뭐 의사라고 들어와서 술 적게 마셔야 된다 이럴지도 모르잖아. 야, 아주 멋있게 마신다, 야. 이렇게 술을 쭉쭉 소리 나게 마시냐? 아니 그냥 빨리는 거를 어떻게 아니 그냥 입을 때릴 수도 없고 이거 말이야 이거 어떻게. 성규 진짜 술 좋아하는 것 같지? 잘 시원하게 드시네요. 자, 우리 신상진 의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야 돼. 자. 네. 아이고. 저 고성욱 TV에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오랜만이신가? 고성욱 TV는 여러 번 나갔는데 포차는 처음입니다. 포차. 시청자들께 인사.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고성욱 TV 또 별밤 포차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여기 애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보면서 저도 이제 저기 한번 가서 맛있는 술하고 안주 좀 먹어봐야 될 텐데 이렇게 저도 참 생각했는데 오늘 그런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맛있는 술 한 잔. 어서 오세요. 받으시죠. 잔부터 받으시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진짜 저희 술입니까? 해운대 아주매님이 지석규님 좋습니다. 술은 그리 마셔야죠. 자, 신현 어서. 아이고 오늘 이 명주입니다, 명주. 오늘도. 고 박사님은 근데 참 궁금했어요. 저게 술인지 아닌지. 나는 이 작은 잔으로는 양이 안 차서 큰 잔으로. 이거 몸이. 야, 진짜 이게 쪽쪽거리네. 잘 마시네. 몸이 술을 굉장히 잘 마시는데. 그래. 몸이 부르르 떨리는데요. 아니 앉으시. 예, 제가 연배가 포차에서는 자꾸 저기 그냥 야자 타임 하거나. 포차는 연배가 없잖아요. 예, 연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선배님 이런. 아니 연배는 있어. 연배는 있죠. 야자 타임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신혜연하고는 친구예요. 같은 나이, 같은 학번. 진짜. 여기 우리 지석규 팀장은 84학번 동국대 총학생회장. 동국대. 산호명 출신. 홍영표가 또 동국대죠. 네, 그렇습니다. 최재성 이런 친구들. 최재성이랑 지석규랑 총학생회장을 놓고 싸웠다는 거야, 선거에서. 그래서 지석규가 이겼어.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재성이가 그 다음에 재수해서 총학생회장이 됐대. 난 또 총학생회장 재수하는 놈도 처음 봐. 그게 뭐라고? 주사파를 이긴 거죠. 주사파를 이긴 거. 최재성이 주사파를 이겼어요. 아유, 대단하셨군요. 우리 송 국장은 KNN 부산 민방의 정치 국장 출신. 그러세요? 예. 큰 사람이요. 그 81학번? 82. 82. 반갑습니다. 특별히 반가운 것도 있고 또.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말 놔도 돼. 말 넣으십시오. 그래야 포차지. 말 놔. 말 넣으시고. 마시고 좀 얼큰해가지고 얘기해야 잘 나올 것 같은데. 저 지금 벌써 이게 이제 내자째 들어갑니다. 부지런히 드셔. 이거 진짜 먹는 거죠? 그럼. 신상진 의원 아버님이 정말 훌륭한 의사님이시다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요? 네. 저희 아버님은 보일러공이에요. 노동자예요. 아버님이? 네, 노동자. 보일러공. 어머님은 미싱사시고. 미싱. 그럼 원래 성남에서 쪽 사셨나? 아니요, 난 저기 서울 공덕동. 여긴데? 이거 마포 가까운 마포구 공덕동 21번지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님이 다 미동국민학교 출신들이시고 어머님은 인천 분이시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여행까지는 경기도를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역구는 수원이 됐어요? 성남은 제가 84년도에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사실은 야학교사를 했었어요. 사당동에서. 그러다가 이제 선배들이 이게 운동권 선배들이 의식화 시키려고 전환시대 논리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제 중국 소련 근데 제가 거부를 했죠. 근데 1년 지나고 예과 올라갈 때 야학생 하나 남자아이가 17살 때 과천 정보종합청사 공사할 때 그 공사 현장에서 밤에 컨테이너 박스 겨울에 그거 자면서 나무 떼고 자다가 이제 CO 일산화탄소 질식사를 했어요. 그 저하고 특별히 친했는데 저런 아이가 꽃도 피고 저렇게 죽으니 제가 의사 돼서 좋은 뜻으로 사람을 고쳐준다고 해도 몇 사람을 해주겠냐. 그 선배들의 의식화가 그대로 쏙 수용이 돼서 이제 노동 현장을 가서 노동운동을 하고 조직화해서 혁명을 해서 우리 나라를
이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되겠다. 노동자 해방. 그렇게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의과대학을 휴학하고 공장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제적이 됐어요. 감옥 가고.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저도 이제 민주화 유공자 한데 신청을 저는 안 했어요, 사실. 그 이제 감옥 나와서 의과대학은 제적되고 군의관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여학생 하나가 성남에 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남을 생판 모르는 데를 성남에서 노동운동 인천에서도 했는데 인천은 노동운동하러 위장 취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성남은 그런 노동운동이 아직 없었어요. 공단은 있는데. 그래서 없는 데 가서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무슨 막 화염병 던지고 이런 노동운동 또 학생운동 투쟁보다도 노동자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사회를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이런 운동을 저는 레디컬하게 전위 분자입니다. 그 전위 세력. 아이고 그때 이제 그 저기 마산 자유 수출 지역 거기는 노조가 허용이 안 됐거든 아예 법적으로. 그렇죠. 구로도 그런 이제 제한이 많고 감시가 많았어. 거기 대표적인 공단이니까. 근데 성남이 상대운동 이쪽에 공단이 막 들어서면서 이 상대적으로 이 당국의 감시도 좀 허술하고 그리고 이제 초기 노동운동이 잠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여건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당시 운동권의 여러 그 세력 분파들이 다 성남으로 가자 그런 흐름이 있었어. 예, 그 흐름을 타고 간 거지. 아니, 저는 초기 멤버. 84년 초에. 그때 그 운동권 선배가 누구요? 김문수? 저는 김문수 선배는 이제 뭐 명칭만 명성만 듣고 있었고 저는 뭐 의과대학 다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무슨 내부가 되는 그런 뭐 운동권은 특별히 없었고 제가 이제 그냥 마음 먹고 여학생 하나 믿고 가서 노동자 조직하자 그래서 들어갔었죠. 제대로 진짜 옛날 얘기 나온 거예요. 너무 옛날 얘기 아닙니까 이거? 네. 또 의원님 말씀 중에 그 저는 사실은 좀 뒤늦게 알았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그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는 걸 저는 뭐 장기표나 김문수 전 지사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아 이건 있지 그럼. 제대로 운동한 이쪽에 그 투사들은 신청을 하나도 안 했고요. 그 우리 신의원도 신청 안 했지. 네, 뭐 돈 받으려고 그 신청하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안 했어요. 김대중이가 뭘 또 법 만들어 가지고 돈 주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또 자녀까지 세습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야. 그저 그냥 한 서너 달 갔다 온 그 징역을 기생징역이라고 불렀어. 그런 애들은 다들 신청하더만. 그 저 신의원 좀 제법 오래 살았지. 난 뭐 1년 꼬박 1년 살았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잡혀갈 때 정치 멈추고 1년이면 꽤 오래 산 거거든. 예? 원래는 제가 한 5년 이상 받을 건데 아니 말이 참 하는 말씀이 그 뽀대가 난다고 그러죠 요즘. 뽀대가 나는 게 야 나라가 민주화 됐으면 다 된 거지. 내가 보상을 받은 거지.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문수 지사님도 그러고 장기표 선생님도 그러고. 그렇지. 아, 참 저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구나. 근데 이번에 보면 뭐 또 민주당에서는 그 보상 더 받겠다고 지금. 그거 다 주사파 놈들이 대부분 다 보상받는다고. 몸이라 그러지 마. 분이라 그래. 자연스럽게. 주사파 분이요? 그건 이제 못하겠습니다. 너 고소당해. 그 주사파를 얼어 죽을 주사파 효과면 백신 주사 못 맞는 수가 있어. 그런가? 근데 호러놈들은 우리 장기표 선배나 뭐 김문수 선배나 우리 신의원이나 나는 다 그런 거 민주화 보상법 그런 거 웃기는 얘기다 하고 다 거부했는데 이거를 우리끼리 모여서 거부하자 해서 한 게 아니야. 그렇죠. 각자 알아서 한 거야. 예. 그리고 또 그거 보상을 신청해서 보상금 얼마나도 받아가지고 생활하겠다는 우리 저 동지들 있잖아.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렇죠. 이런 적이 없어. 그렇습니다. 예. 그 다 사정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선택하는 거야. 근데 한 30년 지나서 이제 와서 확인이 되는 거지. 그때 아이고 야, 너도 신청 안 했냐? 나도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서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몰랐어요. 서로 그냥 자기 소신껏 안 한 거죠. 난 저 신의원이 그거 신청 안 한 줄 나도 요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알았어. 나도 신청 안 했거든. 근데 이제 나는 한 번 갔다 왔어. 2년.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근데 저기 있잖아, 저기. 우리 고성범 본부장.
저 친구 3번 갔다 왔거든? 어휴. 근데 형이 안 하는데 지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나보다 돈을 받아도 3배를 받을 텐데. 형제분이 다 안 하셨구나. 네, 그렇지. 아니, 내가 안 했는데 지가 어떻게 해. 갑자기 얼굴을. 저도 사실 서른 의원 그 법안 때문에 정말 이런 분들을 명단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다. 그 김영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반환했어요, 그거를. 네. 김영환? 5.18 그걸 반환하겠다고 해서 네. 의미 있는 것들이다. 이걸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거를 민주화 무슨 유공자법이라고 해서 대대손손 보상받겠다고 하는 게 미친, 욕하면 안 되죠. 미친 스타일의 사람들. 자,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한 잔에. 정말 술 땡깁니다, 이게. 정말 무슨 민주화 유공자 얼어 죽을 무슨, 아유, 정말. 근데 말이야, 신이형. 그때 우리 운동할 때 특히 이제 이런 게 있었어. 의사나 네. 치과 의사, 약사, 교사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려는 거였어. 왜냐하면 뭔가 운동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잖아. 예, 예. 그리고 의사나 치과 의사나 약사가 되면 그 동네에서 아픈 사람들이 오면 한마디 하는 게 권위가 있잖아. 예. 그리고 돈도 벌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 포섭하면 엄청 그 좌파 운동에 힘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적극적인 포섭 대상자야. 근데 이제 또 잃을 게 엄청 많은 거지. 아까 신의원 얘기도 의사 못됐지. 그 바람에 군대, 이 군의관으로 갈 수 있는 거 못했지. 그러니까 이 보통 일반 학생들보다 포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의과대나 치의과대, 예. 약대 이런 데에서는 이 운동한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다고. 그렇죠. 근데 저 신의원이 그걸 한 거예요. 대단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 마음 먹은 대로, 느낀 대로, 저는 참 살면서 다행인 것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복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생활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제가 또, 집에서 체포될 때 82년도에, 저희 어머님이 고혈압으로, 그때는 고혈압이 있어도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이 약을 머리 아플 때만 좀 몇 알 갖고 계시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드시던 상황인데, 이제 뭐 장남에다가 뭐 가난한 집에서 공부도 잘해서 이제 의대를 가고 그랬으니, 이제 쇼크를 받으셔서 쓰러지시고, 예. 남영동 치안본부 유명한 그 수사받는 중에 잘못되셨죠. 갔을 때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전갈이 통해 왔어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조사받고, 그래서 제가 한 5년 이상 받을 건데, 그러고 나니까 한 1년으로 아래로 떨어져서, 제가 1년밖에 안 살았죠. 아이고, 그런 스토리가. 참 그때 그걸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러니까 그걸로 저는 불효 이런 걸,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그 고생하신 분이 돌아가셨으니 저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자폭 테러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지. 내가 조사받고 감옥 살다 나가서 여기가 치안본부인지 남영동인지를 알았죠. 장례 치르고 다시 이제 네 발로 걸어 들어갔으니까. 처음엔 눈 가리고 이제 어딘지 모르고 들어가고. 근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 뭐 조사받고 그러면서 마음속은 내가 감옥 살고 나가서 그럼 내가 폭탄을 가지고 여기를 폭파시키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폭탄 뭐 총 이런 게 구할 수 없으니까 이게 아랍 같은 데면 그리고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혈육이 돌아가셨을 때 그 가족들의 마음은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이해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아버지가 노동하시고 어머니도 미싱일 하시고 근데 그 장남이 서울대 의대를 간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집안에 의사 하나 낳은 거지. 그러면 이제 당신들 고생하신 거 조금.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리 어머니 보고 아유 이제 형님은 이제 고생 끝났고 그렇잖아. 아들 의사 되면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옛날에. 동네 경사에 그런데 이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뭐 운동하러 다니고 막 이러다가 감옥 가고 이랬잖아.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동네 어머니들이 막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물욕이나 이렇게 뭐 그런 게 별로 없으신 분인데 괜히 또 혹시 기대감을 가질까봐 저는 야학교사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면서 고민을 이제 많이 했는데 진로를. 근데 어머님이 기대가지고 더 실망이 크실까봐 어머니 저는 그때만 해도 무의촌들이 있었어요 시골에. 그래서 어머니 저는 무의촌 가서 일할 의사니까 어머니께서 그렇게 뭐 호강하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들 때문에 이렇게 했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제가 그러니까 진짜 지금 못된 아들이다. 제가 돈을 벌거나 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마음 한 구석에 의사 출신이고 한데도 좀 별로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지는 않아 제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좀 뭐가 있어요 속에.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지내고 있죠. 아이 참. 그래 야. 아이고 이 대목에서 또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 한잔 참 그래. 오늘 쭉 드세요. 쭉 드시고. 저 차 운전하고 왔는데 이거. 저기 대리가 대리로 하세요. 대리 비용 마음 편하게 대리 비용 대리 뭐 마음 편하게 대리하시고 대리 비용 주시면 대리해서 그냥 확 드십시오. 요새 제가 백수라 고민돼. 저는 택시 타고 올까 차 가지고 올까 그러다가 아니요 대리 비용 드릴게요. 택시 못 잡으면 늦을까 봐. 그래서 그 우리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이제 내가 2년을 감옥을 사는데 그때는 그 감옥에 불을 안 줬어. 보일러가 없었어. 보일러 일체 온기라고 하는 게 없었어. 왜냐하면 갇혀 있는데 불 나면은 다 죽으니까 불은 아예 금지야. 지금은 보일러가 다 들어간다 그러더만. 이제 우리가 이제 냉골에서 살았거든. 이제 그걸 아시잖아. 우리 어머니가 2년을 꼬박 아파트에서 이 보일러를 끄고 사신 거야. 난 안에서는 몰랐지. 예?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지병이 있으시거든. 혈압도 있으시고 신장도 안 좋으시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허리 디스크가 일찍 오셔가지고. 근데 안 좋으실 텐데. 그렇지. 근데 그 보일러를 다 끄고 사신 거예요. 2년을. 어? 난 나중에 나와서야 어쩌다가 알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들 마음이 그러시더라고. 그래 어머니 마음이. 저도 어머님이 그때 일주일을 이제 아들이 어디로 잡혀갔는지 경찰한테 체포 갔으니까 모르지 처음에는. 그때 겨울이었어요. 1월달에.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루는 동생들한테 이제 장례 치르러 들어가면서 이제 들은 얘기죠. 어머님이 하루는 상진이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 이제 쓰러지시고 다시 회복이 되셔서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지났을 때 찾으러 간다고 그러시면서 재래식 이제 집이니까 뭐 이제 세수대야에다가 물 넣고 이렇게 쭈그리고 세수하시다가 이제 복압이 올라가잖아요. 쭈그리고 앉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지셔서 2차로 쓰러지신 거죠. 아이고. 나중에 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이게 어택이 와서 뇌출혈이 생기면 그게 깊은 곳에서 터진대요. 그럴 경우.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바로 돌아가셨죠. 여기 BY, BS1 엄마는 다 그래요. 저도 아들 군대 보내고 에어컨을 안 켰어요. 그렇죠. 어머니 마음들이. 어머니 마음이 내일이 어버이날이네요. 내일이 어버이날이야. 아이고 참네 정말. 야 그래도 나는 어머니가 아직 그 생존에 계시거든. 아버님은 고엽제로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그 아버님은 제가 감옥 갔다 오고 한 3년 만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들 또 옥바라지 해주시고 아버님이 참 안 되셨죠. 우리 세상의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한잔 하자. 그래요. 좋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니까 그 IMF 때 말이야. IMF 때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렇게 슬퍼 보였던 때가 많았다고 그러잖아. 그때 그런 소설도 하나 나왔었죠. 아버지라는 소설. 근데 그래서 그 후로 말이야. 아버지 그러면 예전에는 막 좀 무섭고 엄격한 거였는데 요즘 아버지 그러면 왠지 좀 측은하고 좀 초라하고 뭔가 좀 딱 안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걸로 단어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파트 이제 경비에서도 밀려나시는. 아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것도 그렇지만 요새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파트 경비 이상이 없어요. 왜냐면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 노동 같은 거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뭐 저도 밀려나서 아파트 경비해야 되니까 뭐 아버님 얘기할 건 아니고 저도 뭐 이 4차 산업에서 지금 여기서 밀려나면 나이 많아서 그래도 월 수입이 있다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저기 선배님이 내과신가요? 아 진료 과목. 아 가정의학인데 가정. 예, 제가 전문의를 안 따고 그 인턴 트레이닝 받고 네. 그리고 제가 성남에 그때 개업을 했었죠.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저는 인턴 레지던트 5년이잖아요. 네. 그걸 하면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서 한 4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그러니까 일반의 트레이닝을 따로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안 받아도 면허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의대만 졸업하면. 근데 그걸 그래도 임상 실습을 해야 뭐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뭐 가정의학 진료 과목은 가정의학이죠. 지금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트레이닝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렇죠. 대한민국을 살려야죠. 이게 전문의 하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딴짓 못해. 근데 이제 우리 신의원은 뭔가 그 노동운동의 연장선에서 뭔가 사회운동 하려고 우리 고 박사님이 참 의사 제 안에 들어와 계신 것 그렇지, 같아요. 의사를 그렇게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뭐 시간 많이 걸리고 막 이런 그래 전문의를 해야지 돈을 버는데 내과, 소아과 뭐 이런 거를 붙일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 왜 하냐면 내가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 보다 빨간 의자를 진행할 때 내가 신상진 의원을 주인공으로 해서 하루 촬영하러 갔어. 그 전부터도 내가 아는 사이지만 근데 그 무슨 성남에 그 큰 전통시장도 아니야. 작은 시장이야. 그 시장 이름이 뭐였더라? 상대원 시장. 상대원 시장. 거기에 그 허름한 2층 집에 뭐 2층 뭐에 그냥 병원이 하나 조그만 게 있는 거야. 그게 그 자리에서 개업해서 그때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의사가 아닌 거야. 이렇게 어려운 분들 치료도 해주시고 이렇게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야. 사람 만나서 사람 몸도 고치지만 마음도 고쳐주는 거지. 하루는요. 제가 이제 진료실에 누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저를 보더니 아니 어떻게 의사가 됐냐고. 그래서 제가 다녔던 상대원 공단에 OMC라는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공장 노동자로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의사가 오랜만에 본 거예요. 오랜만에 보더니 아니 제 별명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왜냐면 친구 이름으로 위장 취업을 한 거죠. 제 이름은 빨간 줄이 가서 안 되고. 그랬더니 그 이은재 이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정 설명을 했어요. 여차여차 그때 위장 취업했었고 했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저 병원 하면서는 돈을 계속 까먹었지. 돈 버는 것보다 사람들 진료해주고 그리고 제가 먹고 질병이면 얼른 큰 병원에 소개해주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진료를 그 김혜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외국인 노동자. 그분하고 저희 병원하고 거리가 가까웠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 제가 일요일 날에도 매주 진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의정부 막 이런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됐죠. 그 사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진료 일요일 날 하고. 아이고 솔직히 이제 그런 이력을 알면 신상진이라는 사람이 왜 그 국민의힘을 선택해서 여기서 국회의원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죠. 사실 좀 궁금해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이제 신 의원님이 제가 저 더불어민주당 쪽도 아니야. 그러니까요. 정의당에 가야 될 사람이야. 아니 거의 뭐냐면 혁명을 하겠다 꿈꿨단 말이에요. 그렇지. 어떻게 된 거야? 제가 82년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옥을 갔는데 제가 이제 사귀었던 여학생도 있어요. 여자도. 근데 면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족이 아니면 면회가 지금 제주시에 보고 계시죠? 저희 집사람도 보겠죠. 근데 상관없어요. 다 얘기했어요. 연애할 때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뭐 저는 비밀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감옥에 면회를 오겠다는데 국가보안법 사범이니까 가족만 면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올 수가 없는데 하여튼 뭐 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제가 안에 있을 때 그 시국 사범 중에 이 사형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민전 그 수계. 그래, 이재문 씨는 단식에서 죽고 이제 신양식 씨라는 사람은 이제
사형 집행이 됐어요. 하루는 운동을 안 시켜서 교도관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문 안 따주지. 예, 안 따줘요. 사형 집행. 사형 집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나도 이 운동을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네. 나는 갈 길이 이거고 이거에서 목숨을 이 운동에 바치겠다. 네. 그렇죠. 결과에 어떻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하되 그러니까 결혼 뭐 여자를 사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 꾸리고 네. 그런 거 자체를 나는 못할 사람으로 그럼요, 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그래서 면회 오지 말아라.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여자분 감옥 갔다 와서 그 소주 한 잔 같이 하면서 여차여차 내가 생각이 그러니 이해하고 좋은데 시집 가라.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저희 집사람은 그 이제 몇 년 지나서 저 노동운동하는 친구가 하도 뭐라 그래서 난 이제 그냥 하도 친구 소원 들어주려고 받다가 네. 2년이 됐는지 어떻게 했냐면 서로 사귀어가지고 결혼해서 내가 그 아가씨한테 좀 미안한데 저 같은 사람 안 만나는 게 다행일 수도 있고 어디서 잘 살 수도 있고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아니 왜 국민의힘에 왔냐고 물어봤는데 왜 자기 연애 얘기하니까 술 한잔 들어가니까 헷갈리네. 자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성남에 이재명 변호사 있잖아요. 이재명이 도지사. 지금 경기도지사. 92년부터 성남 YMCA 이사를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은 변호사, 저는 이제 의원 개업한 이제 의사. 그래서 둘이서 이제 성남의 시민단체를 같이 만들고 투톱으로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동네에서 좀 쌈딱. 그때부터 쌈딱.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유명했어 그때부터. 변호사 할 때부터. 뭐 우리 성남 시장들 오성수 시장, 민주당의 김병량 시장, 이대엽 시장 다 고소고발하고 싸우고 이제 그렇게 다 이제 했어요. 근데 그거 형님 있잖아요, 그분의 그 형수님 뭐 이렇게 막말 뭐 그 형도 내가 잘 알죠. 시민단체 같이 했었어요 다. 그런데 이재명 변호사는 참 특이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목표를 좌표를 찍으면 승부를 볼 때까지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잔머리의 대가다. 주민들 앞에서 신년 뭐 인사회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할 때 한 200명 모인 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누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거 지금 잔머리 굴리시는 거죠. 내가 잔머리 대가인데 나한테는 안 통합니다. 주민들 다 있는데. 하여튼 이제 독특한 분인데 독특하다고 표현하네. 상스러운 사람이지. 뭐 해석 그렇게 또 하시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재명 변호사하고는 당시에 뭐 저 성남에 이제 아이들 어려서 같이 여름휴가 강원도도 가고 뭐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술 먹고 또 술하고 여자를 좋아해요 이재명 변호사 사실은. 나도 술 많이 얻어 먹었어요. 병원에 가지고 이게 한 30년, 40년 같이 활동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저기 이재명도 여의도 포차를 열심히 재밌게 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네, 오늘 저 이재명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저 사실이 아닌 얘기를 우리 신상진 의원이 한다 싶으면 언제든지 문제 제기하시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고소도 하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네. 우리가 우리 신 의원은 팩트가 아닌 건 얘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국회 기자실에서도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제일 많이 안다. 그래요? 기자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 함께 활동을 했으니까. 같은 똑같이 활동을 하셨으니까. 동지로서 활동을 하셨겠죠. 어디에 점 있는 건 나도 모르겠더라.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꼭 하면 여쭤보라는데 영화배우 김부순 씨 얘기는 이번에는 꼭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그 사건은 저는 이제 노선이 그때부터 달라졌죠 예전에. 그렇지. 왜냐면 제가 왜 운동권 하다가 왜 이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느냐. 그 큰 사건이 있었어요. 2000년도에 의약분업 사태 있죠. 그렇죠. 의사들 막 대규모 정부. 그 김대중 때. 김대중이 밀어붙였어. 그렇죠. 제가 그때 성남시 의사회장을 했는데 성남시 의사들도 그때 막 대단히 모든 의사가 그때 99%가 다 반대했어요. 그 의약분업을 일거에 다 그냥
점진적으로 하라는 게 이제 의사들 약사들은 찬성하고. 약사는 찬성하고. 그래서 그게 직분 간에 직업 간의 갈등으로 그 이제 사회적으로 언론에서 그렇게 매도했는데 사실은 그때 잠깐 그때 이 김대중 세력 쪽에서 맨날 주판을 땡기면서 그랬어. 의사들 10만 명도 안 된다. 약사들이 훨씬 많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이기는 게임이다. 그리고 밀어붙였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성남시 의사회장에서 어떻게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간선제 때인데 저를 나가라고 의사들이 전국 의사협회 젊은 의사들이 전국 의사협회 회장 선거 나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앙에 가서 뭐 몇 마디 했더니 저를 사람들이 이렇게 눈여겨 보면서 따져 보니까 신상진이 재산이 없더라. 그 당시 제가 성남의 은행주공 아파트 28평짜리 빚내서 샀어요. 그러니까 뒤져봤는지 그 의사들이 대정부 투쟁을 하려면 자기가 뭐 가진 게 많으니까 건물 하나 갖고 임대 사업하고 그러면 뭐 그때 이제 세금도 좀 안 내고 뭐 가진 게 많으면 잘 못 사. 못 하잖아요.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의사협회장 나오라고. 협회장 나온 사람이 이제 좀 신임을 못 받으셨어. 그래서 제가 보면 하라고 해서 안 한다고 도망다니다가 아유 그러면 좋다. 의사협회를 이 기회에 개혁을 하는 것도 참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맡아서 출마했는데 당연히 꼴찌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회장 당선된 사람이 있던 게 투쟁위원장이었는데 그 사람 자리가 회장으로 가니까 그 자리 비니까 저가 이제 회원들의 신망을 많이 받으니까 저보고 해라는 거예요. 자기가 회장된 사람. 그 투쟁위원장 자리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뭐 뒤집어 다 쓰게 생겼어 이게. 감옥 가라는 얘기지. 감옥 가라는 얘기여서. 근데 협회장 선거를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나와서 뭘 한다고 했으니 참 투쟁위원장을 안 한다는 게 이게. 그래서 그때 결국 감옥 갔지. 그 투쟁위원장 맡고 전국의사 파업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하자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투표를 했어요. 전국의사들. 전공의 대학병원 교수. 원래 총파업 전에 투표하거든. 완전 노총처럼 했어요. 그랬더니 78%가 파업 투쟁 초강경 투쟁을 하자. 압도적 의사하기 싫다. 그래서 저는 회원 뜻을 따랐어요. 오로지. 그 파업 날짜 정하고 언제부터 고. 저는 감옥 갈 준비만 딱 하고. 그때 저 삭발도 하지 않았나? 삭발 물론 했죠. 그때 삭발하고 파업, 의사 총파업 역사상 최초이자 그 후에도 별로 없어요.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9시 땡 뉴스에 제가 수배를 또 됐어요 이제. 9시 땡 뉴스에 이제 신상진 얼굴 나오고 현상금 500만 원, 2계급 나중에 2계급 특집. 그래가지고 도망 다닐 때 이제 차 타고 후배차 빌려서 도망 다니면 뉴스 다 듣잖아요. 내 이름 나오면서 뭐 특진 견상금 하니까 이거 뭐 큰 죄인이야 된 것 같아요. 그럼 며칠 도망 다녔는데? 그때 한 달 반. 어이구. 전국에서 그 당시에 사회면에 보면 많이 숨었다. 신상진이 신창원 갔다 오래 돌아다니고 대포폰을 10개 가지고 다닌다. 실제는 3개 갖고 다녔는데 대포폰 10개다 막. 그 있잖아 도망 다닐 때 절에 들어가면은 그게 비교적 괜찮아. 왜냐면 나는 또 투쟁 지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망 다닌 거지. 그러면 이게 전화 통화 안 되는 산은 안 되지. 안 되죠. 그때만 해도 안 되는 데 있었지. 막 지하 같은데.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하다가 김대중 정부가 의학번호를 밀어붙이는 걸 보고서 야 이게 진보 좌파의 어떤 이 정책 정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이거는 현장을 모르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나는 좌파들의 정책에서 몇 가지는 취지는 나쁘지 않은 게 또 많아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 많이 좀 올려주자 그것 좀.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풍선 효과들, 부작용들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해야 진짜 정책인데 그런 걸까지 섬세하게 정책을 계획하고 하지 않으면 이건 쇼예요. 당시 포퓰리즘, 아주 저급한 포퓰리즘이고. 그래서 저는 그때 김대중 정부하고 싸우고 제가 대통령을 사과하라, 무릎 꿇고 사과해라. 이 정도면 의사들 파업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김대중한테 무릎 꿇고 사과라 그러니까 수배당하고 청와대 들어와서 만나지. 그래서 제가 난 청와대 안 들어간다. 당신들이 나와라. 그래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시청 앞에 그 호텔에서 만나서 제가 단판 짓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도망 다니다 어떻게 됐는데? 또 체포됐죠 그때. 감옥도 갔죠. 누가 혹시 밀고 안 했어? 밀고가 아니라 되게 체포당할 때 누가 찌르. 그때 이제 이재명 변호사 그때 이재명이가 밀고 했다고? 아니 제 변호사였어. 이재명이가. 그리고
저 전현희 변호사라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맞아, 치과 의사. 그 사람도 이제 변호사였고 둘을 이렇게 했는데 전현희 변호사 이제 당시 의사협회장 딴 분이 이제 그분을 택했고 제가 그분 말고 좀 그래도 좀 동네 변호사 나하고 좀 있는 이재명 변호사한테 부탁을 해서 이재명 변호사 이제 변호를 했는데 그러니까 동네 제가 아는 모든 성남의 인맥들이 다 전화가 다 도청. 그리고 내가 이제 공주전화 같은 거 대법원 걸면 신상진이면 거기에 가서 더 급습하고. 급소해서 신상진하고 무슨 얘기했냐? 이래가지고 이재용 변호사도 그거 다 저쪽에 이렇게 다 노출되고 그랬었죠. 그게 김대중 정권 때 아니야? 김대중. 그때 불법 도청 그 국정원에서 하다가 국정원장들 다 감옥 갔잖아요. 제가 불법 도청 당해가지고 그때 그당 국회의원이 나중에 2005년도 돼가지고 2006년도인가 언제 중앙일보 뭐 비롯해서 언론에 크게 도청했다고 DJ가. 그래. 그래서 제 얼굴 때 사진 나오고 그때 막. 이게 내로남불이 문재인만 그런 게 아니야. 입만 열면 민주주의 했던 김대중이가 도청. 민간단체 의사협회 회장도 도청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되죠. 하여튼 그래서 그때 잡혀서 감옥 그때, 얼마 살았어? 감옥은 그때 한 달 반, 2달 살았는데. 네. 야, 의사니까 조금 살았네. 저는 감옥 가니까 저는 감옥은 아주 고향 같아요. 왜냐? 농담이 아니고 감옥 가면 근데 그때는 이제 담배도 폈는데 술 담배 끊으니까 끊을 수밖에 없지. 못 하니까 건강 좋아지고 또 마음껏 책을 봐요 안에서 독방에 있으니까. 그리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그리고 참 아주 혼자 이렇게 조용한 거 또 좋아하는데 굉장히 전 또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나쁜 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자기가 소신껏 뭘 하다가 갔을 때는 그것도 또. 네. 자, 우리 신상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의원 지금 감옥 갔다 온 얘기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사이 노아현님이 슈퍼챗 하셨고요. 고티사님이 슈퍼챗을 하셨습니다. 고티사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수와 연기에 하신 신상진 위원장님 응원합니다. 그러셨어요. 고티사님이 보내신 슈퍼챗을 나중에 대리비로 드릴게. 저 백수래도 제가 그 돈은 제가 아니 여기다가 제가 대리가 되지 않을까? 이 안주값으로 제가.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 야. 질문에 답이 아직 안 나왔네. 왜 국민의 힘이냐 그랬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왔어. 국민의 힘이니까. 왜. 그래서 DJ 정부의 이 어떤 진보 좌파 이념에 제가 이제 돌이켜봤어요 저 자신을. 그러면서 감옥에서도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생각이 이제 바뀌었어요. 진보 좌파 이념으로 사회 정책이나 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정책 이념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합리주의. 근데 좀 쉽게 짧게 얘기하면 안 될까? 그래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지금 이게 백신 얘기해달라고 막 댓글들이 올라오거든. 백신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의학분업 때 사상 생각 이념이 그때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안보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더 이해하고 운동권대는 몰라요. 그런 거 생각질 않아요. 그렇지. 자 합시다. 아이고. 뒤늦게 개과천선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좌파 이념 버리고 정말 보수 정당에 있다는 게 저는 참 잘 선택한.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선택하시고. 예, 뭐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이런 확신이 있죠. 행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상진 의원을 모신 직접적 이유는 그 좌파들의 정치 방역에 어떤 작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코로나 특위 위원장 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정치 방역에 대한 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어요. 4.15 때 그걸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 방역은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애당초 코로나가 발생한 우한 폐렴 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재작년 12월부터 우한 코로나 발생했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미 다 그걸 다 알고 있고요. 어떤 성격의 감염병인지. 그리고 작년 1월 6일 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됐죠. 그 사람은 의사 아니야? 그 사람이 고대 의대 나왔는데 그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조교수를 했어요.
의료 관리학. 김용익 교수라고. 아, 김용익 제자야? 아, 그렇죠. 의료계 마피아 그쪽에. 예, 김용익이면 이제 의료계의 진보 이제 좌파죠. 좌파 의료계의 이제 맹주지. 그렇죠. 김용익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밑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사회정책 비서관인가 하여튼 있다가 청와대 그리고 국정상황실장으로 작년 2020년 1월 6일 날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의사 출신이 또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국정상황실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 하냐. 그렇죠.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의사 출신이 뭐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는데 통상적인 국정상황실의 업무를 생각하면 그렇죠. 좀 경제, 이상한 거지. 뭐 안보, 남북관계, 외교 모든 걸 다 정말 현장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그 듣보잡이다 이랬거든. 누군지 모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아니냐. 저는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코로나를 지렛대로 해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코로나를 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해왔고, 근데 이후에 벌어진 걸 보면 첫째, 중국에서 유입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관광객 이런 거 필요한 필수적인 어떻게 이 입국자 말고는 차단해라. 근데 그 당시 코로나 한참 동안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1일 4-5만 명씩 들어왔어요. 매일. 그걸 놔뒀어요. 그거. 그런 거 하나. 그리고 그러면 이후에 또 백신에 대한 도입에 대한 걸 전혀 신경을 안 썼죠. 이스라엘 아시다시피 백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썼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작년 봄부터 4월부터 30번을 화이자 CEO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감명받아서 이게 이스라엘은 계약 날짜까지 그 전달 날짜까지 해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언제인지 모르겠다. 지금 이러고들 앉았는데,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백신에 대한 비중을 전혀 안 뒀다는 거. 그 치료제 그것도 참 불가사의한 거야. 이상해. 그래서 이제 치료제가 이제 다들 백신 할 때 언론에도 났지만 그 셀트리온이라고 그 치료제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뭐 청주 동양이다 친구다 뭐 이런 그 회장이 서 회장인가 그렇죠. 소문이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백신으로 잡아야 되는데 치료제를 잡은 거죠. 그 1월 달부터 제가 아는 감염내과 유명한 교수들이 있어요. 제 의대 친구 선후배 있잖아요. 통화도 제가 늘상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백신 아니면 안 된다. 그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거는 뭐 굉장히 퍼질 그런 감염병이다. 그 전문가들이 언제부터 백신 얘기를? 1월부터. 작년 1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예요. 거의 처음부터. 그게 전문가죠. 그렇지. 근데 어떻게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떻게 청와대에는 전달이 충분히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전 대선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코로나 정치가 대선까지 작동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총선은 중간에 하나 고비를 넘은 거고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선에 어떻게 이용할 거냐 보면 그동안 보면 알죠. 지금 그 20대 청년들과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얼마 전에 만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청년들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촛불 들고 민주당 물러가라고 얘기했을 20대 청년이 초선들한테 그랬어. 더불어민주당 초선 언론에 났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국민의 의사 표현, 언론의 어떤 이 틀이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 4명씩 만나라고만 그러니 이게 무슨 여럿이 만나야 정부가 잘못하는 거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죠. 우리처럼 한잔하면서 야 정부 욕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국민 아니에요. 그렇죠.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적정선의 확진자, 감염자를 적정선에 유지하는 거. 이게 정부의 기본 모토가 아닌가. 감염자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몇십 명 줄어들면 몇십 명으로 줄어들면 문재인 대통령 뭐라 그랬어요? 작년 4월에 이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도 좋을 것 같다.
또 그래서 또 이인영 의원 또 우리가 승기를 잡은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5월 6일 날 5월 초에 이태원 그 집단 감염 또 터지고. 그러니까 뭔가 잡을만 하면 국민을 방심시키는 일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련의 이걸 보면 도대체 이걸 또 처음에 중국인들 들어오는 거 유입을 전혀 안 막았고 지금 몽골은 요새 좀 나빠졌지만 몽골, 대만, 베트남, 뉴질랜드 이런 데들은 초기에 이 초동 대처를 잘 해가지고 지금 거기 하루에 뭐 몇 명 거의 없어요. 거긴 그런 데야말로 백신이 좀 늦게 들어와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 여기 댓글에 의사들이 너무 조용해서 좀 이상했어요 그러거든. 의사들이. 네. 그 전문가들인데 10만 명이나 있죠. 그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10만 명이나 있는데. 근데 의사들 개개인들은 사실은 전문성이 다 이 분야는 아니니까. 네, 감염병 쪽으로. 네, 근데 감염병이나 예방의학. 근데 김호란이라는 교수는 예방의학 중에도 그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염병에 대한 예방의학 이런 거 전문 그 의사들은 또 감염병 전문 교수들은 의학자들은 정부에 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참여를 하죠. 질병관리청에 무슨 위원회, 예방접종위원회 뭐해서 자문을 해주고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개별 그 개원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게 못해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 문제점을 조용히 지적하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이라. 그래서 제가 친구나 또 후배들 또 선배들에서 좀 당신들 좀 언론에 나가서 정부가 이 잘못되는 거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이런 코로나 정책들 이걸 좀 지적을 하셔. 해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가 이제 굉장히 하고 애쓰는데 언론에 잘 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배님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잔머리 국정 통치에 완전히 우리가 지금 널뛰게 하면서 이렇게 좀 많아지면 불안했다가 또 좀 내려가면 앉아있다.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작년에요. 8.15 가지고 이제 정치 방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8.15 집회에 광화문에 그걸 가지고 여권에서는 다 나서서 살인범이라고까지 그 노영민이 비서실장이 살인자다 그러고. 근데 그게 실제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거 보면 확진자 숫자의 이게 증감을 보면 8.15 전에 8월 13일부터 그 이전에 한 30명, 40명 하던 확진자가 8월 13, 14 그때 100명을 넘어섰어요. 하루 확진자가. 이미 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8월 초에 그 쿠폰 뿌리고 할인권 뿌리고 뭐 영화 관람권 뿌리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국민들의 이 방역 그 경계심을 확 낮춰버렸어요. 자기들이. 근데 정은경 질병청장이 그 당시에 언론에서 뭐라고 조용히 속삭였냐면 휴가 때 여러분들 좀 집에 가급적 계시고 이렇게 좀 조용히 얘기를 해요. 그 국민들은 잘 못 알아듣죠. 그 김호란이라는 사람은 이 감염병 전문성은 없다. 정은경이는 어때요? 정은경 청장은 본인이 이제 가정의학 전문인데 그리고 질병청 복지부에서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로 한 건 요번이 처음이지만 예전에 거기에 다 참여를 했었죠. 근데 메르스 때 제대로 대처 못 해갖고서 징계도 먹었다 그러던가 그때는 이제 좀 최고 책임자이라 그 밑에 있었죠. 징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평이 안 좋았다 그러던데. 그때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백신 부분이 지난해 11월에 대통령이 이제 백신 구입에 최대한 나서라라고 나오면서 한번 꺾였던 부분이거든요. 그래 꺾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언론도 우리 보수 자유파라고 한다면요. 이 언론 쪽에도 이 전문성에서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전문적인 부분은 언론이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는다.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 이런 습성이 지금 국민의힘에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우파 보수 진영에서도 이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주장하다가 물러서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걸 잘 이용을 하거든요. 언제나 잘 대처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국민의힘이 좀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언론 쪽에도 그렇고요.
그게 그 사실 우리 이제 신 의원이 그 특위위원장을 하지만 이거 잘못 접근했다가 이제 돈퉁이 쓸까봐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어. 이게 그 확진자 숫자라고 하는 게 저쪽에서 딱 틀어지고 확진자 숫자는 원래 몇 명 조사했을 때 몇 명 나왔냐를 갖고 봐야지 몇 명 조사했는지 예컨대 100명 조사하면 1명 나온다 그러면은 1000명 조사하면 10명 나오는 거 아니야. 10,000명 조사하면 100명 나오는 거거든. 몇 명 조사했는지는 아직도 비밀이야.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비밀은 아닌데 그게 이제 국제적인 그리고 보는 쭉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앱도 있고 그래서 저는 깔아서 매일 보는데 그 몇 명 조사했다는 건 거기에는 나와요 다. 정부에서 발표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언론에 정확하게 보도자료에 해서 언론이 이걸 받아 쓰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을 안 하죠. 확진자 발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모집단 검사자 수하고 이걸 가지고 장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 8.15 때도 아까 8.15 때 하면 그 감염 이제 8.15 때 만약에 모인 분들이 접촉이 돼서 만약에 감염이 됐다고 쳐요. 그럼 이게 양성으로 확진되려면 며칠 지나야 돼. 3, 4일 최소. 그래야 이게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요. 잠복기가 있어서. 근데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8.15가 했다가 모든 걸 이렇게 하는데 정치방의 대표적인 그 아주 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방역한 거죠. 여기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라고 질문이 있어요. 예,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이제 몇 종류가 있죠.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이렇게 또 인도 이렇게 있는데 이 바이러스 이 특성상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2주에 한 번꼴로 그 DNA 그 염기 서열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대요. 자동적으로 스스로. 근데 그것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 영국발 바이러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요즘에 그걸 아제 백신이라고 그래요. 아제 백신하고 화이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조금씩 다 있는데 남아공 바이러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남아공에서 구매해서 도입이 되다가 남아공 바이러스에 이게 효과 없다는 걸 알고서 다 취소시켜 버릴 정도로 효과가 없어요. 그 전문가들 이야기고. 그리고 브라질 바이러스도 좀 백신의 저항력이 꽤 효과가 떨어진다. 그 인도는 아직 그게 규명이 좀 잘 안 됐고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수없이 나오게 되죠, 변이가. 근데 제가 질병청장 정은경 청장한테도 우리 한 달 전에 만나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하루에 뭐 몇백 명 수준이니까 이걸 다 전수 유전체 분석을 해라. 변이가 얼마나 이게 있는지. 그랬더니 그걸 지금도 한 10% 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 확진자의 그 일정 부분만. 근데 영국 같은 나라는 몇천 명, 몇만 명 나올 때도 확진자가 하루에 그럴 때 그 확진자의 10%씩 계속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체크를 해왔어요. 근데 우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이거 정말로 이게 막고 차단하려면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 백신 국조 하겠다고 그러는데 백신 국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백신뿐 아니라 사실은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해서 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국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한 코로나 국조가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되고서 일성으로 국정조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백신 도입에 대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민 앞에 이걸 왜 그랬는지를 밝히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얘기라고 봅니다. 여당은 안 받아주겠죠, 당연히. 뭘 짚어야 돼요? 국조가 열린다면. 그럼 이제 이게 왜 돈이 예를 들어서 뭐 좌파들은 머리 숫자 갖고 안 하겠죠. 그러면 나는 김기현 대표가 단식 투쟁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기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일주일 해가지고 드루킹 특검 받아내잖아.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국조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근데 뭘 짚어야 되냐? 그 이제 국조가 뭐 이제 열리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백신 도입이 왜 이렇게 늦었는가? 거기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전문가들이 분명히 얘기가 했을 텐데 왜 정권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 청와대에서 왜 백신 도입에 아무 노력을 안 하다가
오히려 그 전에 그 중앙일보 톱으로 났던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그분이 청와대에서 전문가 간담회 할 때 대통령 앞에서 백신 도입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리고 김상조 정치실장이 뭐 별로 딴 얘기로 화제를 돌리고 그랬다는 게 이제 언론에 크게 났죠. 근데 그걸 보듯이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백신 접종을 늦춰져 가지고 이게 1분기 3개월이 만약에 집단 면역이 늦어진다면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올 초에 나온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 경제적 피해가 30조에 이른대요. 3달이 늦어지면. 그 경기 침체 뭐 이것이 다 회복되려면 그렇지.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국정조사 아니라 진짜 별 그 진상 밝히기 위한 여러 가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야 돼요. 그 청와대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 밀실에서 어떤 그룹이 이 백신 관련해서 모종의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한 또 하나는 치료제 있죠. 네. 거기에 뭔가 이 정권 차원의 잘못 입력이 돼가지고 치료제 너무 신경을 쓴 거예요. 또 치료제는 성과가 금방 나요. 이 백신은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제에 올인을 했던 거예요. 치료제와 백신은 이 역할이 전혀 다른 거죠. 치료제는 걸린 사람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약이고 백신은 예방해서 사회적 정상적 활동을 국민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 게 백신이죠. 네, 제가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이라도 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 7일에서 드루킹 특권 받듯이 그거라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왜 고박사는 맨날 원내대표한테 밥 굶으라고 그러냐. 근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근데 지금 좌파들의 저 머리 숫자와 그 무도한 폭력적 통치에 맞서는 거는 그 방법 말고는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본회의에서 백날 질의해봤자 뭐 다 무시당할 거고 상임위에서 아무리 정상적으로 질의해봤자 다 무시당할 거예요. 심지어 저 청와대 앞에 항의하러 가도 행정관 따위가 나와가지고 무슨 저 문서 받아가는 정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기로 각오하고 덤비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일주일 굶어서 드루킹 특검을 받아냈잖아요. 그 드루킹 특검이 그 거대한 음모의 일각을 어쨌든 우리가 들춰낸 거거든. 예? 그래서 저 좌파들의 유력한 그 이 히든 카드였던 김경수의 발을 딱 묶었잖아요. 성과가 없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임기 끝나고 나면 결국은 그 드루킹 사건 때문에 문재인이 다시 기소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수혜자니까. 자, 그러니까 단식 일주일 굶어서 그 정도 사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굶어야지. 근데 이제 그럴 때 바로 그러니까 너무 단식 이거를 네. 무슨 구태의연한 투쟁 반부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 낡은 방법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서 잘 쓰면 이게 훌륭한 그 투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백신 국조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 우리 쪽의 전선을 우리가 주동적으로 치지 않으면 대선에 총선처럼 백신으로 또 말린다는 거예요. 코로나 대선으로 또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들 이 목숨을 걸어라. 사활적 문제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말씀해드리고 언론에서 대체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11월 기점으로 해서 총선이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그 셀트리온 부분, 치료조 부분에서 잘못 지금 자신이 해석을 한 잘못 착각을 한 부분이 생겼다. 그 이후에 백신을 빨리 구매하라고 했는데도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제 뭐 조정이 있더라도 그랬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제 셀트리온 이야기는 뭐 계속 나왔던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방역 거리두기 부분 가지고는 정말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기회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급기야 뭐 인천에서는 유흥 주점들이 뭐 굶어 죽거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4명, 5명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여의도 국회 앞에 식당에 가도 지금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자, 이제 분위기 좀 바꿉시다. 왜 백신이 중요한지, 왜 코로나가 중요한지, 왜 정치 방역에 대한 원천 차단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신상진 의원의
전반적인 설명 속에서 되게 나올 얘기들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만. 예, 그러세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면요. 이 교회 같은데 보면은 뭐 성당도 마찬가지고 20%만 지금 정 인원의 20%만 참석을 해요. 예배나 미사 저래. 그러면 식사를 안 하니까 전부 마스크 쓰고 넓게 앉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서 감염될 리가 없어요. 몇 군데 잘못하게 하는 데가 있긴 있겠죠.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7만 개, 뭐 8만 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20%만. 그것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1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확진자, 집단 감염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겼는가. 빅데이터가 있죠. 빅데이터 가지고 그거를 정말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을 새롭게 내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정부의 방역 대책이 코로나 대책은 정말 그러니까 원시미개한 나라에서는 하는 저는 그런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과학적 데이터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있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국민들이 알도록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을 알면 불안하지 않은데 이런 게 다 지금 불투명하고 공개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뉴스 보면 나와서 마이크 잡고서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만 발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만 그냥 뭐 연합뉴스나 이런 데서 맨날 제 시간 되면 나와서 하는 거. 이게 지금 몇 년째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불투명하게 하고 비공개적이고 뭔가 이렇지 않은가? 그러면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백신 도입도 하나도 비공개죠. 몇 명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깜깜이 정보거든요. 왜 누구냐 이거죠. 그런 의사결정을 지금 지금 통치를 하는 그 뭐가 있는 거냐 이거죠. 그럼 뭐 저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겁니다. 이 정치 방역에 대해서. 근데 뭐 저 궁금한 거 딴 거 있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그 선배님 제가 지금 중원구시잖아요. 제가 은행동에 살았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동에 살았는데 형수님 이름이 끝이 미숙. 아세요? 저 마누라도 미숙이. 하늘이 똑같거든. 그래서 제가 각별하게 저 선배님 뵙고 싶다고. 여성 성명 중에 아니 그 형수님 이름하고 집사람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저도 은행동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은행동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뵙고 싶다 이랬었다는 거죠. 이게 뭐 폰치 아니면 어디서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데서 얘기하면 이 사람 왜 이래? 반갑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랑을 받으시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행복한 게 이렇게 사모님 만나서 또 이렇게 해서 다시 하는 게 진짜 행복한 거다. 그 이름 두 글자의 여성들이 이상의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 대목에서 이거 한잔 다른 분들은 조용히 계시고요. 저하고 선배님하고. 자, 동네 얘기는 다 했어? 예, 동네 얘기. 나도 성남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야, 그 겨울에 옛날에 30년쯤 전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겨울에 성남은 그렇게 고개가 많아. 성남이 산이에요, 산. 그 진짜 다니는 거 힘들어. 그 겨울에 약간 얼잖아. 그러면 웬만한 차는 못 올라가.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설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성남이 참 살기 힘든 곳이었는데. 청계천 철거민들을 그냥 이렇게 집단으로 갖다가 산등성이에 그냥 막 옮긴 거죠. 자, 오늘 우리 신의원 나온다고 우리가 최근 뉴스가 혹시 뭐 없나 봤더니 당대표 도전한다는 얘기가 있어. 신문에. 도전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 보도가 됐던데 뭐 저 당대표 출마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2018년도에 사실은 이제 당내에 좀 친박계 좌장 되시는 분이 원내대표를 사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당을 고쳐야 된다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특히나 탄핵 사태 이후에 우리가 정말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우리가 정말 보수를 정말로 지키기 위한 그 일을 하려면 우리가 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내대표 그 요청을 제가 그 2달 후에 있을 이제 그때 전당대회가 있었죠. 황교안 대표가 당선될 때의 그때 전당대회 2019년 2월에 그 제가 당대표를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좀 도와주시죠. 당을 좀 고치는 건데 원내대표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을 개혁하고 바꾸기에는. 그런 이유로 이제 고사를 했었는데, 저는 또 홍준표 대표가 2017년도 대선 끝나고 또 당대표 선거에 있었죠. 그때 어떻게 홍준표 대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출마를 했었어요. 돈 8천만 원 기타금 거금을 제가 빚내 쓰면서. 그때 저 융자 받아서 냈나 그랬지? 동생들한테 꾸고 뭐 통장 탈탈 털어서 8천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후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돈부터 먼저 내고. 근데 저는 사선하면서 당이 이렇게 대통령 탄핵되시고 이런데 우리가 내가 사선하면서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정말 안 되더라도 내가 외치고 우리 당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외치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후로 하여튼 당에 대한 이 개혁, 혁신, 바꾸는 거. 뭘 바꾸려고? 저는 우리 이제 사회 이제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또 이 법치주의 뭐 이런 것 말고는 난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핵심 가치 빼놓고.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뭐 흔하게들 지적되는 게 이제 기득권 정당, 정말 웰빙, 정말 그 개인주의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자 개인 어떻게 이거에 하지 의리가 또 없대요. 저도 국회의원 떨어지고서 뭐 밥 먹자고 하는 현역 의원들 물론 바쁘죠. 그렇지만 그런 게 좀 약해요. 유대, 결속 이런 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우리 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자고는 예전에 주장을 했었지만 자꾸 당내도 제왕적 당대표를 바꾸자. 얼마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우리 또 1년 또. 근데 그 전에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들어서자마자 그 당 쇄신위원회인가 혁신위원회 만들었잖아. 그래서 신의원한테 그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죠. 혁신위원장 했죠. 그때 그럼 황교안 대표랑 사전에 좀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그때 1월 15일 날인가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2월 28일인가 당대표 선거가 있었고. 근데 1월 15일 날 하루 전날인가 입당하시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 모르는 번호가 떴어. 그래서 제가 그때 당대표 출마하지 마십시오. 제 의견은. 입당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출마했고 대표가 됐잖아. 그분이 나오니까 제가 또 홍준표한테도 그렇게 또 엄청나게 또 졌는데 황 대표 이렇게 유명한 분한테 나와봤자 저 또 돈만 쓰고 또 떨어지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포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황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사실 그 맡겠다고 그랬잖아. 맡았죠 바로. 내가 원하는 게 당의 혁신이고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때 열심히 했거든. 그건 내가 알아요. 신상진 의원이 그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혁신위원회를 맡아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어. 그리고 나도 가서 뭐 저기 공천 어떻게 할 건가, 개혁 공천 어떻게 할 건가, 그거 갖고서 뭐 길게 막 발제도 해주고 그랬어. 그리고 그거를 또 황교안 대표한테 우리 신 의원이 혁신위원장 자격으로 여러 차례 따로 둘이 만나서 또 설명도 하고 뭐 여러 번 그랬잖아. 그랬는데 지금 와서 다시 평가를 해보자고. 그 혁신위원회 활동에서 나온 여러 가지 성과들 있잖아. 그때 당 안팎의 그 여러 그 좋은 의견들을 다 잘 모았거든. 그게 관철된 게 몇 개나 돼? 관철된 게 거의 없어요. 공천룰에서 그 청년들 좀 뭐 50% 가산 좀 주자. 뭐 그거 뭐 반영이 됐고, 저는 또 공천심사위원회도 4월달에 총선이 있으면 그 전에 9월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미리 구성을 하자.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현장을 들여다볼 시간이 있어야 좋은 후보를 우리가 낼 수 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늘 시간에 쫓겨서 한두 달 사이에 뭐 뚝딱뚝딱 다 해버리잖아요. 작년에 공천이 엉망이었다는 거 뭐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에서 지켜진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혁신위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제로 당권을 가지고 당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다. 이걸 이제 신 의원은 직접 겪어본 거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께 제가 마지막에 그만두면서 대표님께서 진정 당의 혁신을 원한다면 혁신위원장을 당대표로서 겸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사무총장 뭐 집행 간부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 의사결정하고 좋은 거면 채택을 해서 바로 실행을 해라.
그거부터가 혁신이다. 이건 뭐 보고하고 뭐 몇 달 지나고 되는 거 하나도 없으면 이게 혁신이 아니다. 제가 답답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때 그 혁신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좋은 시간을 놓쳤죠. 참 아쉬운 대목이요. 자, 뭐 정치가 늘 아쉬운 게 있는 거지. 지역적인 뭐 얘기여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이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다선 의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깃발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있어요. 뭐 이제 권영세도 있고 뭐 또 나경원 이야기도 있고요. 김웅이 지금 나와서 뭐 많은 이야기를 세게 하고 있는데 저건 뭐 저는 이런 표현을 저건 뭐 애교스럽게 또 뭐 저런 또 뭐 개혁 혁신 이야기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다선 의원들 중에서 좀 책임감 있게 나서는 게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분명. 저는 수도권과 비수도 영남 이렇게 대결 구도로 지금 뭐 저는 그러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영남 지역 출신 저 정치인이 우리 당을 이끌면서 잘하면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하기를 우리 당내에서도 한다는 거는 저는 그런 뜻에서 수도권에 경기도에 있으니까 나오는 걸 고민하는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당이 변해야 된다는 그리고 이 중도층과 외연 확장이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아주 참 입증됐듯이 우리 당이 내년도 대선에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중도층과 외연 확장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 단일화 통합하고 단일화 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걸 하려면 천천히 어떻게 보면 편한 지역에서 쉽게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했던 그런 거보다는 수도권도 강남 같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같이 과거 보수당 대통령 후보가 제일 꼴찌한 지역 득표를 그게 저희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민심을 또 호남 분들 민주당 지지하는 보수 거기도 보수가 있거든요. 정치 이념적으로 호남이라고 그래서 다 뭐 진보가 그래서 그런 분들과 늘 섞여서 정말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수십 년 몸으로 체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당을 이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송 국장은 뭐 김웅은 절대 안 돼? 아직 김웅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발바닥이 땅에 붙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붕 떠서 지금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김웅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은 괜찮습니다. 다 들어볼 만한 이야기인데 그게 이 당의 지금 현실과 그건 뭐 별로 그렇지도 않던데. 뭐 당대표 되면 김종인을 뭐 모시고 오겠다며. 아니 무슨 그게 무슨 제가 보기엔 김웅 의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센데 오늘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더 세게 하라고 얘기하던데 저는 한 초선에 기계가 있으니까 이제 저는 신문을 잘 안 보는데요. 신문을 좀 잘 못 보는데 바빠서 일하느라고. 근데 자꾸 이제 영남당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서 저는 탁 드는 생각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게 무슨 자멸하자고 그냥 같이 이제 집단 자살하자고 물속으로 뛰어드는가라고 그런 얼핏 드는데 세 가지 이제 제가 보는 판단. 첫째, 스스로 지금 호남은 지금 뭐 당대표도 저기고 정세균도 거기 호남이 다 호남이지 않습니까? 영남당이라고 하는 걸 자꾸 강조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스스로. 두 번째는 국민에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영남당이 낙인을 찍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데. 세 번째는 민주당이 할 말을 대신 민주당이 입속에서 놀아날 혀를 대신 자기들의 혀로 놀리고 있단 말이죠. 자멸하지. 오히려 민주당의 대리 역할을 대리운전하고 있지. 셋째, 국민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낙인 찍지. 이런 전략적 오류를 하지? 왜 그러는 거죠? 우리 당이요.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정치를 많이 해왔어요. 저희 당이. 그리고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저희가. 저쪽에서 씌우는 걸 올가미를 벗어나서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또 우리 내부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프레임을. 이거는 정말 소화병적이고 내부에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집권은커녕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선배님 말씀에 전적으로 진짜 동의하고요. 당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중도 외연 확대하고 보수를 튼튼하게 가치를 세우느냐. 그래서 내년 대선에 어떻게 해서 야권 통합을 해서 승리를 할 거냐. 이게 중요하지. 영남이냐 아니냐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근데 신이요.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저 좌파 쪽에서는 이재명이가 제일 앞서가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뭐 정말 큰 무슨 돌변 상황이 없으면 이재명이가 1등 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 그치? 네. 근데 아까 송 국장이 그랬잖아. 이재명이 제일 잘하는 게 신상진이래. 그리고 그냥 아는 게 아니잖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잖아. 아예 저쪽에서 이재명이가 대권 주자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냥 대권으로 뛰는 거 어때? 그것만은, 그러니까 우리 쪽에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이제 하늘에 맡기고 저쪽에 1등하는 이재명이가 우리 국민의힘 쪽에 신상진이 자기를 겨냥해서 대권 도전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쫄지 않을까? 그 사람이 사실은 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뭐 부족한 제가 거기까지 지금 뭐 생각할 때는 아니고 당을 살리고 싶은데 근데 이재명 지사가 저를 사실은 굉장히 존중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러저런 여기서 밝히기가 뭐하지만 여러 가지 제안할 때 제가 도덕적으로 아닌 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그 사람이 또 저도 또 굉장히 잘할 거예요. 근데 그 이재명 지사 또 만약에 후보가 혹시 이재명한테 약점 잡힌 거 있어? 전혀. 그러니까. 전혀.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제가 아는 약점이 많지. 그러니까 말씀 중에 이재명에 대해서 지사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정책적으로 아주 잘 맞서고 있어요. 정책 외에 자질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의원님이 좀 맡아주면 어떠냐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지금 당했어요. 제가 모르는 얘기인데 또 그게 언론에서도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대통령이 저는 진짜 또 우리 당대표 되고 싶은 마음처럼 대통령도 되고 싶어요. 부족하지만. 왜냐? 문재인이나 우리 역대 대통령도 우리나라 참 불행한 그런 걸 쭉 전부 다 겪는데 사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기 측근들이 옳지 않을 때 그거를 쳐낼 수 있는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자기를 문재인 그랬잖아요. 자기를 안 찍은 사람도 다 포용하고 다 국민이다. 그래서 실제가 안 그렇잖아요. 그걸 하려면 측근들의 편가르기 진영 싸움에서 그걸 자기가 누르고 통솔하는 진정한 리더십이 자기 진영 내에 확립이 돼야 돼요. 그렇지. 자기 지지자하고 싸워야 돼요. 그렇지. 그런 정도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없었어요. 그 뭐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그런 점에서 또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그랬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것은 이게 깊이 농축되고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정치인의 삶의 전체를 놓고 봐서 그게 말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볼 줄 아는 그런 국민이 돼야 되고 그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돼야 그런 사람을 뽑아 올려서 대통령을 만들든 지도자를 만들어줘야지 그냥 유명하다고 뭐 이름 있다고 해서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고 우리 당대표들이고 당을 바꿨습니까? 그래. 당이 뭐가 그런데 우리 지금 급하거든. 내년 오늘이 급하다는 뜻이 아니고 오늘은 재밌으면 더 해도 돼. 그런데 신이한 내년 3월 9일이 진짜 급하잖아. 그렇죠. 내년 3월 9일에 우리가 대선에서 또 지면 진짜 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응? 끝장납니다. 그럼 그 내년 3월 9일에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꽁 잡는 게 매라고. 저쪽에 이재명이가 어쨌든 제일 앞서가잖아. 그 이재명이 천적이야. 천적. 여기 신상진 의원은 이재명 천적입니다. 딱 그러잖아. 그럼 천적이 나가면 잡잖아. 그러니까 최종 주자로 우리 자유파의 최종 대선 후보가 돼서 이재명이랑 맞짱 떠도 되고 그냥 신상진이 이재명 잡으러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난 이재명이 완전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저는 이게 말이야. 이재명하고 싸우는 게 참 제 자신이 참 그 싸우고 싶지가 않아 그 사람하고. 쪽팔려? 급이 안 돼서? 아주 훌륭한 사람끼리 싸워야지. 아니 근데 말이야 윤희숙 의원이 잘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선수끼리 싸워야 돼. 급이 맞는 그렇죠. 체급이 맞는 선수끼리 해야
이게 불꽃도 더 튀고. 유리수연 뭐 잘 하시던데. 아니, 이게 대권 주자는 아니잖아. 아니 그 정책적으로는 잘 하시는데 나머지 그것만 빼고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스크럼 짜고 예. 다방면에서 그렇죠. 우리가 싸우는 그런 팀을 구성, 팀 플레이를 해야 돼요. 홍준표 의원이 그 양아치 리더십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재명대로 그랬지. 그런데 좀 정확하게 왜 양아치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무슨 이야기만 잠깐 하고는 무상연의 얘기만 하시고는 더 말씀을 많으시더라고요. 홍준표 의원의 그 양아치 리더십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리더십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양아치든 무슨 리더십이든 간에 좀 입에 담기 그렇다라고 담지 마세요. 그러면 알았어. 저기 잠깐 술 한 잔씩도 해. 박사님 죄송하지만 아미고 배지 번호 좀 주세요. 이런 댓글이 올라서 제가 잠깐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술들 해. 술 마셔. 선배님 저 한 잔. 이게 저희가 아미고 배지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주소를 몰라서 저희가 못 보내드려요. 아미고 배지는 다음 주쯤이면 제작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주소 좀 보내주세요. 주소 보내주실 때 우리 3010 전화로 좀 전화 보내주세요. 좀 띄워주세요. 네. 3010 일로 여러분들 그 닉네임하고 주소 좀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고 이게 아미고 회원이나 정기구독 회원이나 ARS 후원 회원들한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꾸는 싶은데 아직 후원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금 하시면 돼요. 1636으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1636으로 지금 전화하시면 모든 이 원스톱 서비스로 여러분들 후원하실 수 있도록 다 안내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아미고 회원 되시고 오늘 후원 회원 되시고 다음 주에 아미고 배지 받으십시오. 아미고 배지는 저희가 한정으로 지금 일단 5,000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소를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미고 배지 번호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빨리 얼른. 예. 지금 안 나가시는 거예요? 어딜 나가? 아니 번호를 뭐 받아서 또 저기를 나가신다고 하니까 화장실 안 가세요? 안 가. 이제 또 가시면은 선배님한테 제가 좀 이렇게 늘 선배님한테 불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혹은 옛날 새누리당 혹은 뭐 한나라당 또 뭐 이런 당에 계속 불만인 것 아니 박사님 안 계시면 좀 말씀 좀. 계시면 어때요? 아시죠? 예? 계시면. 아니 없으시면 더 편해서. 그래서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좌파는 우리가 지금 이제 편하게 일반 이제 국민들이 보시니까 가치로 훈련되고 가치로 무장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념으로 훈련하고 실천하고 무장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전히 그 정신이 남아서 민주당이 똘똘 뭉친단 말이에요. 특정인을 떠나서 집단의 이념과 실천이 여기는 이제 다 축적돼 있는 거죠. 근데 이 보수 정당은 맨날 개인의 이익, 가치는 사라지고 가치는 추상화돼 있어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거 하고 가치가 투쟁으로서 자기가 삶으로 된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선배님? 그런데 그렇게 오합지졸의 가치와 뻔한 이념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내 동네 내가 출세하고 뭐 동네에서 그다음에 행세하고 이런 개인적 자기 이익에 보수는 이미 민주당에 밀려 있는데 이걸 바꾸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아까 선배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웰빙 정당이니 어쩐지 이런 모두도 사실은 제가 얘기했던 방금 이 부분을 표현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절대로 민주당을 이길 수 없고요. 그런 계획조차 없죠, 우리 보수. 이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배님? 그러니까 민주당은 말씀대로 이 좌파 운동을 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유되는 가치가 있어요, 거기는. 근데 우리 보수는 뭐 공무원 하다가 뭐 법조인 하다가 뭐 하다가 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위 그 성공한 그런 위치에서 영입들이 이렇게 연출 타고 이래저래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정치 입문하는 과정 자체가 절차가 달라요, 저쪽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걸 의도적으로 키워야죠. 키우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 청년당인가 내부에 영국 보수당에서도 했던 거예요. 전쟁 2차 대전 후에 첫질이. 근데 그런 걸 했으면 그게 걸맞게 거기에 당에서 돈과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입을 해서
청년당을 만들고 거기서 청년을 육성하고 정치인을 해주는 게 좀 시스템화 시키는 게 당대표나 당 지도자들의 할 일이에요.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 이제 형식적으로 같은. 오랫동안 이제 제야 민주화 운동도 하고 또 좌파 운동도 하고 그리고 정치판에 들어와서 사선 의원을 했잖아. 그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되게 잘 알잖아. 동료들이기도 하고 후배들이기도 하고.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지금 우리가 좌파들하고 이념 전쟁 중이다. 특히 저 80년대 중반 90년대부터는 주사파 이 종북주의자들과 이념 전쟁 중이다. 그러니까 이 주사파는 남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배후가 있고 이 북한이라고 하는 북한 정권이라는 배후지가 있고 여기로부터 끊임없는 이 지원을 받으면서 이 한국 내에서 소수파였다가 지금은 이제 정권까지 장악한 세력이요. 이게 간단한 세력이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는 좌파가 다 무너졌지만 90년대 전후에서 한국에서만 유독 중국의 지원을 받고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대한민국에서는 이자들이 지금 정권까지 잡고 있어. 이 세력과의 이념 전쟁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좌파들이 얼마나 그 수법이 동난하냐고. 그야말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 그리고 여론전 선전선동의 귀재들이잖아. 수십 년간 그 짓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장 내년 대선도 그런 이념 전쟁의 대선이고 그 대선에서 이기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좌파들이 수십 년간 이 잠식해오고 구축해놓은 좌파 진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체해가야 되거든. 그게 다 끝나야 비로소 이념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좌파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의 전략 전술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알아야 됩니다. 잘 알고 있어야 돼. 알아야지 싸울 수 있습니다. 여기 저 지석규 팀장처럼 진짜 잘 알고 있어야 돼. 그 이제 신의원도 좀 그 경험도 있고 잘 알잖아. 근데 내 질문이 이거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진짜 그런 거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몇 명이나 되냐. 어떤 것 같아? 진지하게 선배님 진지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글쎄 제가 뭐 또 요즘에 바뀌어서 들어온 초선 의원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많지가 않죠. 거의 없죠. 별로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 집권을 하더라도 정권 교체만이 아니고 정권 교체와 따라서 이 세력 교체를 해야 돼요. 사회 권력, 사회 세력 교체를 해야 그렇죠.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좌파 세력들은 30년 좀 됐습니다. 무슨 뭐 사회적 기업 또 무슨 동네 풀뿌리 민주주의 뭐 다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밀착형 운동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해왔어요. 저도 성남에서 그걸 했었고. 근데 그런 것을 그럼 우파는 있느냐? 거의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마 지자체장이 내년도에 우리 쪽에서 많이 당선이 돼도 아마 좀 우파 단체들 지원을 해줄래도 해줄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관변단체 말고는 그건 뭐 어디서나 해주는 거니까. 근데 너무나 지금 사실은 이 사회 우리가 집권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서 우리 당에서는 저는 그래요. 우리 당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협동조합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왜 우리 당원들 교육하고 우리 우파에 해야 돼요. 지역.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센터, 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젊은이들도 들어와요, 거기 또. 그러니까 젊은이들 보고 우리를 지지해달라, 우리는 정책이 어떻다, 뭐 젠더 이슈가 어쩌고 이렇게 떠든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현장에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과 실천을 당에서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진정성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걸 할 사람 생각이 없어요. 박사님, 제 30초만 저한테 시간 주십시오. 저기 선배님, 선배님 그 마이크 떨어졌네. 자, 마이크. 제가 할게. 그거 잘 못하잖아. 해줄게. 색다르네. 선배님, 오늘 아침에도 선배님 성남 사시죠? 네. 자, 판교는 어디입니까? 성남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성남 판교에 거기에는 4차 산업과 게임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젊은 애들이 있고요. 그럼요. 오늘 아침에도 그 바로 판교에
민노총이 현수막을 걸고 바로 그 4차 산업의 전인 그 젊은이들에게 민노총에 들어오라고 홍보하는 현수막을 달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20대 이게 현실입니다, 선배님. 판교 테크노밸리에 선배님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지금 성남을 지금 책임져야 되는 지금 위치에서 그 국회의원 4선 의원이잖아요. 다 민노총에 노출됐어요. 저희도 오늘 아침에 제가 현수막을 보고 열받아서 그걸 또 찢으면은 형사법으로 또 재물손괴죄로 들어가니까 찢지도 못하고. 30초 됐어. 저도 예. 저도 한 마씩. 예, 죄송합니다. 너도 30초? 저는 30초 좀더 길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좀 무거워져서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제가 뭐 당 대표에 나가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대권에 나가시려고 하는 분을 만나면 꼭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대협이라는 게 있어요, 전국에. 그 전국 대머리 협회. 대머리세요? 예. 삭발을 하시면서. 정말 거의 없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가발을 쓰다가 이제 지난해부터 이렇게 위선을 버려야겠다. 시원하시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건 좀 뒷이야기고 이 전대협 그러니까 전국 대머리협회가 있긴 한데 가발을 위선이라 그러니까 조금 그렇다. 다른 가발 가발은 위선 가발협회에서 혼나세요? 그러면? 가발은 위선은 아닌데 위선은 요즘 아니고? 하도 위선이 저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니까 가발을 벗는 것도 좋은 모습이다. 그건 그렇고요. 이 전대협이라고 있긴 한데 이게 결속력이 전혀 없어요. 전국에 한 1,0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대머리도 좀 뭔가 이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생각할 때가 됐다. 이게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알았다고 하고는 전부 다 뭐 당선되고 나면 딴 이야기하고 지금 민원 넣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개인적인 민원이자 이 전대협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좌파에 지금 나라를 지금 하는데 갑자기 전대협 민원을 넣는 거 선배님 이거 지금 저도 동감해요. 왜냐면 예전에 그 틀니하고 임플란트가 의료보험 할 생각을 전혀 못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지. 네. 근데 이제 몇 년 전서부터 하잖아요. 근데 대머리가 그럼 질병이냐 아니냐? 네. 저는 그것도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질병이라고 했을 때는 의료보험이 돼야 돼요. 아하. 저는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의료보험 좀 해주세요. 저도 머리가 막 빠져가지고 저도 그 전대협 곧 갈 겁니다. 가입을.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님은 너무 사치스러운 말씀을 하고 그렇게 무슨 머리 빠진다고 그러시면 진짜 대머리 아니 이만큼 머리 막 빠지고 있습니다. 저도 전대협 가입을. 진짜 대머리가 아니면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려운 게 이 햇볕이 강하다든지 또 여의도처럼 바람이 세다든지 비가 뭐 온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또 다치기도 하고 또 가발이 요즘 되게 비쌉니다. 생각보다 가격도.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서 저는 하여튼 꼭 이렇게 나중에 또 국회 꼭 들어가셔야 되고 하니까 청와대 민원 넣어야겠다. 이게 가발값 질병이 아니고 진화라고 그러네. 제가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한번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 선배님 어떤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냥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꽉 막히니 지금 이 심장병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을 치료하시는데 좀 역할을 해주세요. 예. 그거 해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의사가 사람 고치고 사람 생명 구하려고 시작하잖아 보통. 물론 이제 돈 벌어서 편하게 먹고 살려고 의사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의대를 진학하고 의대 졸업을 하고 할 때는 내가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 생명을 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 생명이 의료적으로만 구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해져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혁명에 투신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 대표적으로 이제 쏜문 의사. 응? 또 뭐 좌파 게릴라긴 하지만 체게바라가 대표적이잖아. 우리 신의원도 그런 케이스지. 신의원도 그런 케이스인데 또 뭐 마티르 수상도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신 의원이 이렇게 대선에 대한 그 꿈, 목표를 갖고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저는 정말 박사님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또 이 지역구인 성남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4선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또는 정말 이제 아름다운 스토리로 얘기하자면 4선까지 한 사람이 내가 평생 몸담았던 성남의 시장이 돼서 이 좌파한테 빼앗겼던 성남을 다시 한번 되찾아와야 되겠다. 이재명이한테 뺏기고 은수미한테 뺏겼던 이 성남을 다시 한번 은수미 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지금 제일 그 마음 가는 데가 뭐예요? 제일 마음 가는 게 당을 바꾸는 거예요. 당을 바꾸는 거. 그럼 당대표 해야 되겠네. 근데 이제 제가 인지도가 존재감이 크질 않고 약하고 또 사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당대표는 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돈이야 열심히 잘해서 좀 이렇게 잘게 될 것 같으면 돈은 또 해결할 수 있죠. 해결 못하는 문제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돈? 무슨 기타금을 뭐 기타금? 1억씩 안 되나 그러잖아요. 진짜요? 이게 나는 그거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여기서 후원 기타금 후원이라도 받아줘? 제가 결심이 있으면 다시 지금 뭐 고민 중이니까요. 근데 제일 하고 싶은 게 어쨌든 보수 정당 또 보수 지지층 이 세력 자체를 저희가 정말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내년에 한 번 집권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한 튼튼한 진지를 구축을 해놓는 게 저는 당대표로서 하기가 용이한 그나마 쉬운 위치라는 거죠.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언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당대표님 처음이세요. 이 수준의 이런 퀄리티를 얘기하는 정치 퀄리티를 얘기하는 건 신선배님 처음이에요. 너 요새 신문도 안 본다며? 안 보죠. 아니 카톡만 봐요. 카톡에도 이렇게 뉴스 검색이 돼서 신문을 안 보고. 아니 진짜 이 정도는 솔직한 얘기를 선배님 잡아주죠. 이 정도 수준의 목표를 우리의 어떤 보수의 정말 목표를 얘기하는 건 선배님 처음이에요. 저 같은 생각 가진 분들이 이제 당의 지도부에 이렇게 많이 있어서 하시겠다 그러면 저는 그 힘든 일을 안 하고 뒤로 그냥 빠지는 게 좋아요. 전 뭐 돈도 없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나오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이 고생하는 일이 그잖아요. 굉장히 희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희생적 리더십과 자기를 죽이는 미랄이 되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런 보이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나밖에 생각이 잘 없더라 이런 분야는.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저는 그게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씩. 준비? 여기 김성경 님이 거짓말을 전혀 못 하시는 분이네요. 제가? 오늘 쭉 보니까 도대체가 정치인으로서 무슨 수사적인 표현도 못해, 뭐 뻥도 못 쳐, 과장도 잘 안 해. 저는 선배님 마음을 알고 잘 보셨어요. 저는 선배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신 것 같고 저는 일부러 그래요. 왜냐면 정치로 쇼하고 과장되고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난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런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뭐가 좋아졌니? 저 같은 사람은 대통령도 안 되고 당대표도 어려워요. 이런 구조하에서 솔직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진정성이 있어야만 도덕성과 진정성이 바탕에 깔려야 프레임도 작동이 되고 모든 일이 국민이 이해를 하고 따라줘요. 그래. 여기 우리 안주 메뉴요. 출마 선언은 포차가 딱이다. 이런 안주가 있어. 또 여기 뭐요? 출마하기 좋은 날이네. 이런 안주도 있어. 한 점 드시고 여기서 출마 선언해. 자, 마무리 한잔 하고. 좋습니다. 오늘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씩 누가 먼저 할래? 제가 먼저 하죠. 오케이. 송국장 한 잔 먼저 받으시고
술이 맛있네요. 네, 술이 맛있어요. 진짜 은근히 취해. 이거 은근히 취합니다. 이러시면 다리에 힘 지금 빠지는. 은근히 취해. 진짜. 저 얼굴 지금 은근히. 제가 의원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선이시고 또 당 대표도 도전을 한번 하셨고 정말 홍보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좀 많이 이렇게 알리지 않는 그 특징인데 우리 지금 야권에 의원님만한 저런 이야기 스토리라인이라고 하죠. 이런 얘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초선들은 조금 있어요. 이번에 초선들이 저 좋은 얘기를 갖고 이제 뭐 제가 의사 출신 분들 국회의원들 여러 분 압니다. 뭐 정의화 의장도 계셨고 이러는데 되게 공통점들이 이렇게 과장하거나 이런 걸 잘 안 하세요. 그런 걸. 또 이렇게 사람에게 하면서 뭐 스킨십을 우선해 가서 이런 걸 안 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도 또 하나의 또 정치 뭘 많이 하려고? 과장하라고? 홍보, 진정성 담긴 홍보 열심히 하고 살아온 얘기를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 자체로도 야권에 되게 중요한 그게 되겠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재명 얘기를 좀 많이 하시면 저는 이재명 때문에 제가 뭐 뜨고 알려지고 하는 그런 식의 제가 좀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좀 우리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한번 특징을 제가 2007년도에 1월 달에 그 희망 포럼이라고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후보한테 줄 서지 말자. 중립을 지키자라는 모임이 희망 포럼이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안상수고 창원시장 하셨던 분이 이제 회장을 하고 그 모임에 저를 이제 뭐 총무로 그냥 임명을 해서 총무가 됐는데 2월 달에 손학규 지사 그때는 저희 당에 있었죠. 단둘이 만나서 이제 도와달라고 제가 중립 모임에 총무인데 회원도 아니고 그때 의원들이 한 60명 들어가 있었어요. 나중에 결국은 친이 친박이 다 들어와 있었었는데 초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인데 또 제가 고사를 했죠. 두 번째 4월 달에 박근혜 대표가 저를 이제 보자고 단둘이 또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이 마포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보궐선거 때 그분이 오셔서 도와주셨거든요. 2005년도. 제 중립 모임이 총무인데 이거 참 내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또 못 도와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이명박 그 당시 후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저 뭐 단둘이 식사하자 그러는데 제가 선약 때문에 못 간다 그래요. 근데 또 8월 달에는 그해 8월에는 경기도 도당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남경필 의원이 전화 와서 밤에 우리 중립을 하기로 해왔었던 의원들끼리 경기도 의원들끼리 한번 MB 지지선언을 하자. 그래서 제가 난 그때는 이제 MB를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정리해야 돼. 그래요? 옛날 얘기 열심히. 그리고 사람들이 남경필이 별로 관심 없고 저 이명박이 별로 관심 없어. 그럼 여기서 끝내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인답지 않게 해온 것이 제가 아마 홍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그 부족한 점 반성하셔야 돼요. 고성국 TV에서 좀 해주세요. 예, 반성하셔야 돼요. 방통위원장 한 적은 없지. 방통위원장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있는데 거기 위원장을 했어요. 거기 국회 방통위가 아니고요. 상임위.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죠. 저거 선배님한테만. 시간 다 됐어. 그만하자. 30초만. 알았어. 선배님. 여러분 30초만. 30초. 퇴근들 하셔야 되는구나. 선배님. 좌파 포퓰리즘 잡는 내 윤희숙. 됐죠? 좌파 꽝 잡는 투사 보수 신상진.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여러 말 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 나이에 지금 여러 말 하지 마세요. 입으로 하지 마세요. 다시 과거로 행동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내가 투쟁하겠다. 좌파의 보수 지금 보세요. 아까 김웅 그분 나도 어디서 들었는데 야리야리 초선 의원 믿지 마시고요. 그 앞에서 행동하세요. 그게 선배님의 역할이에요. 왜 자꾸 입으로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저 김웅처럼. 되시죠? 말하라고 물어보시고. 저 선배님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30초. 그래, 우리 30초 딱 지켰다. 우리 좋습니다.
은근히 술을 취합니다. 예,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 정치 방역을 아예 뿌리부터 원천 차단하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코로나 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신상진 전 의원을 모셨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대표 출마 얘기로 지금 결론이 났고 아직 최종 결심이 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종 결심 쓰면 꼭 포차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대담 시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 오늘 우리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하고 지석규 팀장이 마무리 인사 말씀 끝난 다음에 건배 마무리 건배하는 거 자, 술잔 채우고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뭐 얼마나 걱정들이 많으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내년도에 꼭 대선에서 승리하는 그런 정말 기쁨을 또 안도감을 모두 우리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고생하시는데 문재인 정권의 이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내년에 꼭 심판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보수도 또 자유우파도 부족함이 많지만 지금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또 지난 보궐선거의 승리에 정말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년을 향해서 고성국 TV 정말 자유우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고성국 TV에도 더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대동단계라는 그런 자유우파의 힘을 지금부터 똘똘 뭉쳐 해나갑시다.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자, 일어나서 우리 건배합시다. 이제 국민을 마음 편하게 치료해줄 투사보수 신상진을 위하여!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미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